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해양조사 결과 방사성 수치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심과 삼중수소 농도가 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끝장 토론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염수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 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정부가 5개 해역에서 실시한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사성 농도가 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5개 지점 외에 이 검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조성호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 처음으로 국내 해역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부산, 울산 인근의 남동해역 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모두 세계보건기구 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IAEA와 국제원자력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수부는 5곳 외에 나머지 10곳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환경성도 같은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염수 방류 다음 날 원전 반경 40km 안에 있는 11개 지점의 바닷물에서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쿄전력 역시 원전 반경 3km 이내 바닷물에서 같은 결과를 얻어 한일 양국이 오염수와 관련해 일치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3명을 후쿠시마 IAEA 사무소로 보내 일본의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일주일간 구내식당 점심식단에 우리 수산물을 내놓습니다. 전남과 경남 등 지자체들도 앞다퉈서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최창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뜰채로 붕장어를 담더니 손으로 직접 잡아 올립니다. 손으로 좀 이렇게 청량깡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좀 더 줄게. 윤 대통령은 이날 즉석에서 붕장어회를 곁든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직접 행보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구내식당 점심식단에 우리 수산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모둠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제주갈치조림과 소라무침 등이 나오고 최근 가격이 하락한 멍게와 바다장어를 활용한 음식도 식단에 올릴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산업 타격이 큰 전남과 경남, 강원 등의 지자체들은 수산물 할인 행사를 계획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도 오염수 관련 어민 피해 지원 예산을 올해 3천억 원에서 내년 5천억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후쿠시마를 찾은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방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끝장 토론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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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4명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오염수 반대 집회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일본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범죄 행위라며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민폐 국가, 불량 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반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일쇼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보여주기식 방일쇼로 행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는 않을런지 걱정부터 앞서니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일주일 동안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만든 메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1박 2일간 진행되는 의원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비롯한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린 이 오염수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야당 의원 4명 또다시 일본을 찾아서 원정 시위에 나서면서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공방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에서 나온 발언 또 여당 반응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이원영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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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 또다시 보여주기식 방일쇼로 행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는 않을런지 걱정부터 앞서니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수산물 소비 유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입니다. 네, 일본 야당이 사회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야당 의원들 4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집회에서 나온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원정 집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가시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랬죠? 아무런 효과 없이 왔었는데 전략 부재라고 봐요. 똑같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입장은 하나의 어떤 주체가 전달하고 그래서 서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현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식상한 표현이지만 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고 얻을 거는 전혀 없는. 지금도 보시면은 우리말로 저렇게 일본 가서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보면 그냥 저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외치고 왔다는 것밖에 없고 양이원영 의원 보면은 뭐 외치겠습니다 하면서 주먹 쥐고 손 흔들고 우리 많이 보던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음에도 갔다 왔다 내가 일본 가서 이렇게 내 의사를 표현했다는 거 가지고 또 국내 여론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전략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기식 방해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이 이제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좀 최소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의원이 가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항의와 규탄의 의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히려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런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대단히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선동과 가짜 뉴스 탓만 할 것입니까?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 정부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방류 결정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에서도 국민을 달래고 좀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류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규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정 시위도 한일 간의 어떤 연대 차원에서 벌어진 하나의 어떤 형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 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해서요. 오늘부터 이 안전성 점검에 참여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시각이 잘못된 거죠. 지금이 만약에 방류 전이라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해하겠습니다. 이미 방류를 시작했잖아요. 찬반의 영역을 다툴 만한 시점을 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시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보내서 진짜로 방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준치 이하로 정말 그 오염 처리수의 방사능 수치가 낮은 건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을 칭찬을 해줘야죠. 지금 일본의 주권사항인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강경화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본의 주권사항이니까 존중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은? 제가 계속 여쭙는 건 뭐냐면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방류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수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에 첫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일본 환경성도 같은 취지의 이 결과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수치가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야당이 부정하면 이거 과도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환경성 결과 발표가 이미 정해진 수준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는 아니 뭐 과학적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방류를 어떻든 간에 결정한 입장에서 일본의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절차입니다. 자,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방류가 적어도 30년 이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일본 정부의 초기 분석 발표만으로 안정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소위 이른바 채취,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해 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본 환경성에 의한 삼중수소 검출 기준치 이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결과일 뿐이지 그 결과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가 보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상주에서 관찰하고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쪽짜리 협의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그렇죠. 어제 갔어요. 오늘 출국하죠. 어제 출국했죠. 어제 출국했고요. 그런데 이미 반쪽 협의라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된 바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받쓰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염수 끝장 토론회를 제안을 할 방침이 오늘 제안할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장 토론 의미가 있을지 또 받을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서 끝장 토론하는 거 좋은데요. 그 전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어떤 마음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그런 승복 그런 정신 아니겠어요? 민주당의 태도를 볼 때 그런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관련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물으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예단을 하면서 자꾸 찬반 영역으로 이 논란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정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합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좀 생각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 주제를 정쟁 영역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토론회 100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대통령실이 일주일간 우리 수산물을 만든 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메뉴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수산물 좀 활성화 이런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도요. 일본의 방류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방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가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수산업계의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통해서라도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는 저희가 리포트를 먼저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번째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법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을 예고를 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5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법 방해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대응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천준호 의원에 대해 각각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두 의원은 모두 지금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언제든 입건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월 중으로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5번째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사법 방해 의혹에 연루된 이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것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실제로 이 사법법 절차와 관련돼서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 수사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 입장입니다. 실제로 사법 방해 혐의라든지 또 재판의 증인이나 변호인을 위증 혐의로 수사하는 것 이거 정말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위증이라든지 또는 증거인멸 혐의로 전체적인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검찰이 가져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이재명 대표가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두고 이 망한 이 소설이라고 칭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조폭 출신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증거와 법대로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검찰이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아직 법원에 가서 판사를 만나지도 않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수사 상황이라든지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빨리 판사를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두고서 망한 소설이라고 하셨죠? 아무리 망한 소설이라도 결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결말을 빨리 알고 싶으시니까 이재명 대표 그 결말을 빨리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일에 협조를 해주시기는 바람 가득하고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조폭 출신이어서
평판이 나빠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고 접근할 생각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경기도 내에서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이런 분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이랬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을 최측근인 정무부지사로 뒀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몰랐다고 하시기에는 사안이 굉장히 위중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거를 올렸다 내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뭔지, 조폭과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오늘 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수락 연설 당시 민생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임기 1년 내내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된 이재명 대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1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수락 연설을 통해서 유능한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는 측면에서 그 성적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뭐 여러 입장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받아든 성적표, 이른바 정당 지지도, 정당 호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지지도와는 별개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당내 무력감마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시작됐지만 이것이 리더십 리스크로 전이 되면서 당이 이런 무력감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눈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다는 표현까지 쓰셨으니까 좋은 평가는 글쎄 아니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년. 뭐 상대당이니까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어도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당사의 좀 가장 불행한 1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선 패배 이후에 국회의원직을 선택하고 또 당대표직까지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1야당 원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큰 당의 당대표직까지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근데 그게 통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요. 그 상황이 1년 내내 진행됨으로써 야당 자체가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여당도 같이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 야당의 모습이 저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제대로 뭔가 논의가 되지 않고 전국 상황이 지금 대선 쭉 이어지는 흐름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께서도 불편해하셨던 그런 1년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와 함께 당내 계파 갈등도 지금 증가되는 모습이죠. 이 비명계에서는요. 분당 가능성 이것을 또 언급하는 모양새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어쨌든 당내에서는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뭐 당내에서 결심해야 될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소위 개딸들의 일그러진 어떤 그런 팬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요. 글쎄요. 이상민 의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개딸에 대한 생각들은 이른바 개딸에 대한 생각들은 좀 많이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상민 의원의 경우야 유쾌한 뭐 결별 뭐 이런 발언으로 당으로부터 소위 이른바 해당 행위라고 엄중 경고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총선 승리를 일궈내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당의 분열을 얘기하고 분당을 거론하는 식의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검찰 수사 자체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또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가 1년 반 넘게 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결단 이런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내 어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의 어떤 분열을 걱정하는 여러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 진행이 되죠.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교체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직접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야죠. 하지 않으니까 당의 모든 당력을 지금 당대표 사법 리스크 막는 데 쓰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당이라면 이 정도의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1년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로서 당대표 재임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생겨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표하기 훨씬 전에 막 7, 8년 전에 했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이제 뭔가 밝혀져서 수사에 들어가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금 당이 운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게 공당이냐 사당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본인 사법 리스크를 빨리 본인 힘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본인의 거취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워크숍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또 어떤 토론이 이어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취임을 합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 위원장은요, 취임식을 가진 뒤에 전체 회의 등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 이사 임명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와 MBC 경영진 교체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 소식이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는 현재 시간 27일 트베리 비행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10구의 신원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두 확인했다면서 탑승자 명단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오늘 달 착륙에 도전을 합니다. 우주 발사체에 실린 착륙선 슬림이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할 경우에 일본은 달에 착륙한 세계 5번째 나라가 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발사대로 옮겨진 우주 발사체 HEA-47호가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발사체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우주센터에서 오늘 오전 9시 26분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체에 실려있는 무인 달 착륙선 슬림은 이르면 내년 1월 달 표면을 밟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륙 예정 지점은 미국의 첫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고요의 바다 남쪽에 위치한 시올리 충돌구입니다. 착륙 이후 슬림은 탐사 로버를 내보내 달의 암석 구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성공하면 일본은 미국과 구소련, 중국 그리고 최근 성공한 인도에 이어 달에 착륙한 5번째 국가가 됩니다. 앞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지난해 11월 달 탐사선 오모테나시를 쏘아 올렸지만 통신이 두절되면서 실패했습니다. 또 인공위성 8대를 실은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도 좌절되는 등 우주도전에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시도가 성공하면 우주 탐사에 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3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 8점이 발견됐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주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30대 A씨입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상의를 벗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분들 오시니까 자기 쪽에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A씨는 저녁 7시 25분부터 10시 5분까지 2시간 반 넘게 흉기 난동을 벌였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잡았나 보다. 잡았어? 잡았나 보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 8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현장입니다. 2시간 반 넘게 경찰과 대치를 벌이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직접 저희 동네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무 불안하고. 솔직히 사람 많은데 다니기가 겁나요. A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면서 자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는데 흉기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할 때 식당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현재 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경찰이 서울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이거 다른 사건과 달리 이건 좀 자해소동이잖아요. 이런 네네.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순한 자해소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런 경찰관을 협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돼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 앞에 특수자가 붙어서 2분의 1이 형이 가중이 돼요.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관이 네. 다치기라도 했으면 이때는 3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예. 그럼 3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까지도 형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런데 피의자가 이제 남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처벌 수위도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에 예.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가 적시가 돼 있는데요. 예. 감경 사유는 폭행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때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찰을 향해서 어떤 흉기를 위협하거나 했다는 보다는 본인 자해 소동을 좀 일으켰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한다면 네. 이걸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똑같이 법적 평가를 가져갈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양형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거 상황을 보니까 이 남성을 경찰이 이제 달래기 위해서 치킨도 사주고 소주도 갖다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적절한 대응이었습니까?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그렇습니까? 돼요. 왜냐하면 예. 사람이 흉기를 들고 이랬을 때에는 예. 지극히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경찰관이나 아니면 그 엄한 시민,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피의자 자체가 자해소동하다가 다치는 것도 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피의자 잘 달래가지고 소주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전 해당 경찰관들이 적절하게 그 직무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달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왜 흉기 난동범을 상대로 이제 강제 진압에 나서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좀 타인을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그게 향했다는 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사실 강제 진압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인력이 5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중에 20명 넘는 인력이 경찰 특공대였어요. 그리고 강력계 형사들도 출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주택가였고 본인이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뭘 사다 달라, 누구를 불러달라 이런 과정 중에 어쨌든 강제 진압의 가능성도 여차하면 열어뒀지만 예. 이 시시각각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진압하는 방향에 있어서 말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 진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를 네. 그 현장에서 가늠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건 당시요, 이 30대 남성이 갖고 있던 흉기가 8개 모두
주방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방용은 흉기로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주방용이든 어쨌든지 간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범행에 쓰이게 되면 그것도 흉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경범죄 처벌법이 있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에 단순한 흉기를 은닉하고 휴대하는 것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경범죄일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니까 형이 낮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폭력행위 처벌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그 연이은 그 우발적인 범죄로 인해서 또 여러분이 또 희생되시고 굉장히 극도로 긴장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면은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폭처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하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현재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구속영장이 거부가 되나요? 아주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뭐 증거를 인멸할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탄탄해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될 거고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사회 격리의 필요성은 이 부분이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로 지금 제압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뭔가 가족이 제대로 건사하거나 이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는 이제 천만다행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그 영상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우려되는 게 이 자해 이 동영상들이 금방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보통 사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유통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그 망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 공포심이 있는 그런 영상을 유통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이런 행위는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요즘 같은 때에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건은 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한 달 사이 하루가 멀다고 흉기 난동 사고 잇따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맥락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자극이 되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신림역 여성 살인 사건도 신림동 여성 살인 사건도 인근의 신림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혹시 모방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차용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뭔가 타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내가 잠재해 있던 어떤 불만을 이 사회적으로 범죄 형태로 표출하는 데 있어서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질환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법 입원 제도랄지 아니면 양형 기준을 높여서 어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달지 이게 여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입원 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자 이른바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50년 주담대가 연소득을 따지는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돼 과잉 대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DSR 등 현행 대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들어가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도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팔기로 했고 카카오뱅크와 수협은행은
만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13일 이후에 열흘 만에 주담대 잔액이 1조 원 넘게 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배성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2조 원 넘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50년 만기 주택대출 한 달 새 2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 원인은 뭡니까? 예, 지금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요. 상당히 지난달 말에 8,657억 원이었는데요. 잔액이. 네. 한 달 사이에 아까 2조 원 넘게 급증해서 현재 잔액이 3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13일경부터 거론된 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연령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연령 제한 도입 전에 막차를 타야 되겠다는 수요가 크게 몰리면서요. 13일부터 24일간 8영업일 동안에만 무려 1조 872억 원이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연령 제한 도입 전에 막차를 타고자 하는 심리,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50년 동안 갚는다는 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요. 네.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자 네. 하다 보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DSR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할 수단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는 것은요. 연간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규제인데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원금과 이자를 50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1년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규모가 줄어들어서요. 그렇죠. 대출 총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래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규제의 우회 수단이다라고 지목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한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조건을 수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정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지침을 아직 주지 않아서요. 은행별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미 이 도입을 했고요. 대구은행도 이달 중으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판매를 아예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판매를 중단하고요. 경남은행도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은행들마다 나이 제한을 두는 움직임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럴수록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에 막차를 타려는 그 심리도 자극시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빠르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는 기대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를 우회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나이 제한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빨리 대출을 미리 받아놔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돼서 지금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어떻게 계속 다 모든 이렇게 알고 올라갑니까? 그럼 집값? 예, 지금 현재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요. 주택 가격이 향후 1년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주택 가격 전망 CSI에 따르면요. 8월 달에 이게 107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치인 100보다 넘어간다는 것은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 가격을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그 반대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장의 기대가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금리라 해도요. 이자 비용을 지불을 해도 집값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 나중에 주택을 매각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클 거라는 기대가 확산돼서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빠르게 증가하는 거 완화시키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밖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지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꺾어줘야 되는데요. 가격 상승 시에는 신규 주택의 공급, 특히 신축 주택의 공급이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지 않고 상승세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이거든요. 서울 수도권부터 집값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5주 연속 상승을 하는 전국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꺾기 위해서는요. 일단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수도권에는 더 이상 빈 땅이 없기 때문에요. 아파트의 신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만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되고 그러면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도 잠재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의 혼란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 혼란을 주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을 도입한다는 것은 원래 DSR 규제 도입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DSR 규제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한 그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인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오히려 현재 소득은 더 올라가서 상환 능력은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50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7년 만에 주택을 매각해서 상환을 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래서 DSR 규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나이에 따른 차별 논란만 오히려 일으키니까요.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령 제한 대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요. 원리금 상환을 50년이 아니라 30년이나 40년으로 줄여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빠른 결정을 발표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보다도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늘려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역전세난의 대책으로 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예외 적용 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니까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다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빠진 5살 남자아이를 승객들이 온몸을 던져 구조해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사고가 난 건 오후 1시쯤입니다. 엄마와 함께 열차에서 내리던 남자아이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5살 남자아이는 이곳에서 하차를 하려다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 틈에 몸이 빠졌습니다. 아이는 20cm 틈에 가슴과 어깨 부위가 낀 상황. 엄마의 비명을 들은 승객들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은 채 승강장 틈새에 끼어있던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20초 남짓. 아이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애가 빠졌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좀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막 애를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되게 놀라셨을 것 같고. 충무로역 측은 상황이 수습된 것을 확인하고 5분 만에 지하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다음 달 시작될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의 모습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사용됐던 올림픽 주경기장이 리모델링을 통해 3년 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원형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지붕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곡선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군데군데 보이는 녹슨 철판과 빛바랜 외벽은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올림픽 주경기장은 콘크리트 기둥 80개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조선시대 백자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붕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역사성을 고려해서 이런 외관의 특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잠실 종합운동장은 참 추억이 많은 경기장 같네요. 네, 저도 대학생 때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을 이곳에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던 서울 올림픽은 물론이고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 엘튼 존 같이 세계적인 가수들의 내한 공연이 모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스포츠 경기와 함께 대형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롭게 변신하는 주경기장도 한국의 역사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해안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들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빗줄기가 더 굵어질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에 그치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후로는 남부지방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